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빨래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자부터 해서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구상금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익을 구하는 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마찬가지일 텐데 관리비를 임차인이 안 내가지고 소유자분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소유자분들이 이제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채권 추진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부분에 제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관리비 같으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있는 있죠. 소재지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 부당 이동금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떤 채무자가 아닌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위탁자가 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금전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위탁자가 물상 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시행사 있죠, 시행사. 여러분들 시행사가 위탁자라고 보면 될 거고, 그 위탁자 보통은 여러분들 신탁사한테 맡기죠. 그러면 신탁 원본에 보면 우선 수익자가 있죠. 그럼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탁자가 물상 보증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하는데 어떻게 물상 보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송 비용액 확정이 되면 그냥 줘야 되는 거죠. 어, 당연히 줘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 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다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정면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이게 원칙적으로는 적격인데 이 부분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취득시효는 그러니까 점유자가 있죠. 점유자가 일정한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취득시효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누가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소유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이게 여러분들 물건을 갖다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넘어갈게요. 쭉 보면.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가등기 여러분들 아시죠?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가 먼저 되어져 있으면 있죠. 경매 절차에서 먼저 받아가는 거죠.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끝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면, 어,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역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넘어가죠. 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한 경우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약관 조항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셔가지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심사를 여러분들이 청구하면 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게 약관을 좀 잘 적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 약관이 근데 너무 뭐 작게 적혀 있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주대표 소송.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상가, 호텔 같은 경우에 집합 건물에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유자 한 분마다 주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랬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라든지 업무 담당이사, 우리 보통 업무 담당이사가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하죠. 업무 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만큼 책임이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진들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표이사나 여기에 있는 업무 담당하시는 이사 있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는 사회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있죠. 한마디로 딴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무기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대표이사, 감사, 이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감유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공탁 관련된 부분에서 자 통해 결의 무효 확인 이런 부분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 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 계약 가입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불공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공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데 그러한 권리 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서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사정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 전용민들 등가했던 사정만으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있죠. 여기 있네요. 그 변경조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음?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신의칙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마을금고법 여기 보면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의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직접 제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간섭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여러분들이 그 좀 준수해서 있죠. 상생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사업주나 근로자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물품 대금 이거 있죠.
물품 대금.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엄을 빼서 그 엄 뒤에다가 이제 이름 적는 걸 말합니다. 엄을 빼서가 양도한 경우 엄금이 지급되어서 엄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 채무도 함께 소멸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거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배상인데요.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무가 있어서 이 행상에 결령 관계가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결령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 결과 관계가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 536조 제 1항에서 정한 동시 이행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연한 거죠. 결령 관계 있다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수관리비. 우리 앉아 집합건물 관련돼서 나와 있네요. 여기 봅시다.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체 말하는 겁니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 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주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관리업체 이름으로 관리비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허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래서 말고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장이 관리인이 관리 업무 보존 관리와 관련된 관리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두 번째 나오죠.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관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소송 당사자에게 사람에 해당하죠. 근데 소송하는 그 위탁관리업체가 구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중에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가지고 그 자격이 일대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당사자 주의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관리인으로 해서 관리인이 관리비를 소송하시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상법에,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는 주주로 소유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주로 들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제 466조 제 1항에서 정한 소수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해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할 때는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열람 등사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을 소재해놨는데, 자, 회상 발행 주식수 중에서 100분의 3 이상, 아주 100분의 3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거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더라고요.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여러분 열람등사 청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임 청구권, 그 위법행사 유지 청구권, 대표 소송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람등사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몇몇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이 그냥 어떤 법인을 세우고 그 밑에 아주 위임 계약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 생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채무자가 요 보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사유에 포함될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게 했을 때 여러분들 집행권은 본안소송이든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이든 해서 결정이나 확정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은 압류를 하죠. 근데 압류하는데 재산이 정확하게 그 채무자가 어느 재산이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압류할 것도 별도로 또 하면서 재산조회 또 신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니 나는 채무자가 아닌데요 라고 하든지 이래 됐을 때 이게 들어오면 좀
본인들이 채무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겠죠.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일반 행정 부분인데요. 즉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청구 취소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련된 계신 분이나 아니면 사업자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십시오.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해소 요 독점 거래 관련된 겁니다. 부당한지 아닌지 요 공정거래위원회 한번 여러분들 부당성이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무효 확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있죠. 절차적 정당성 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합병과 관련된 이것도 요즘 공정거래위원회 부분에 좀 부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요즘에 조세 요 부분을 하나 보겠습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여러분들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자,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좀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은 자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해서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밟아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약사법에서 호객행위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놨네요. 그거 한번 약사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번 이건 한번 관련 분들께서는 살펴보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판결인데, 판결 부분인데요.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드뭅니다. 자,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실의 적시의 의미를 볼 때 판단 기준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의 적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여기 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 정황을 좀 고려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했고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해서 이들이 경합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 이렇게 인정되는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정의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필요하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약적 상고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요까지네요. 요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